빨리 복습할수록 더 많은 걸 기억할 것이면 좀 게으르기 때문에 바로바로 복습하지 않았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파레토 최적 달성을 위해서 조건이 3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선 소비에서의 파레토 최적을 달성해야 되고, 생산에서의 파레토 최적을 달성해야 되고, 종합적 의미의 파레토 최적을 달성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직관적으로 설명해 봅시다. 이렇게 소비에 있어서 파레토 최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이 아이는 X를 더 좋아하는 건 얘는 Y를 더 좋아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서로 X, Y를 교환하면 이전보다 효용이 증가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파레토 개선이 될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최적이 안 됩니다. 같은 의미로 지금 얘는 노동이 3만큼 일을 더 잘하고 얘는 자본이 더 상대적으로 일을 잘하는 상황이니까 둘이 교환을 하면은 파레토 개선이 일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X를 3배 좋아하고 X제 생산비가 싼 상황입니다. 그럴 때에는 Y제 생산을 한 단위 줄인다면 효용이 증가되니까 파레토 개선이 일어날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어 이 안에서만 자발적으로 협상력을 통해서 이동이 결정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항상 컵터블러스죠. 함수뿐만이 아니라 레온TF라든지 아니면은 선형 함수라든지 중선형 함수라든지 얘네들도 코어를 찾는다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계약 곡선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두 소비자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후생 경쟁학의 제1원리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이 세 개의 파레토 최적 조건에 모두 다 성립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격이 마지막 코스트가 되는 것이 바로 완전 경쟁 시장이 되고 1분 1가 법칙이 적용됩니다. 완전 경쟁 시장의 경우에 시장 실패가 없다면 그리고 선호의 강단조성이 성립한다면 이거 그냥 외우라고 했어요. 이유를 물어보라고 하지 말고 일반 경쟁 시장의 자연 배분의 파레토 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효율성만 고려하고 공평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시장 가격 기교의 완전성을 강조하고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강조하고 효율성 측면에서 시장의 정부 개입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후생경쟁학의 제2원리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파레토 최적일 때 서로의 볼록성이 충족되면 초기 부돈 자원의 적절한 재분배를 통해 이미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일반 균형에서 달성할 수 있는 상대 가격 체계가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효율성만 달성했고 공평성을 달성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렇게 파레토 최적인 이 효율성이 달성된 이러한 상황에서 공평성 또한 달성할 수 있는 상대 가격 체계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뜻은 바로 공평성 달성을 위해서 효율성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이고 소득 분배의 공평성을 달성하기 위한 예외적인 정부 개입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평성 달성을 위한 정부 개입 시 상대 가격 체계를 왜곡시켜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체 효과를 일으키는 순간 사회 후생이 감소하는 이 빨간색이 생기는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따라서 럼썸 텍스 같이 상대 가격 체계를 안 건드리는 조세를 택해야 할 것입니다. 후생 경제학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파레토 최적의 부분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효율성은 파레토 최적을 기준으로 효용 가능 경기 이 안에서 결정하는 것이지만 이 많은 점유 중에서 공평성으로는 사회 후생 함수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 후생 함수는 이렇게 정해지는데요. 얘네들이 개인의 효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개인에게 효용함수가 있듯이 국가 전체에도 효용함수가 필요한데요. 이런 것을 사회후생함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구가 2명밖에 없을 때의 사회후생에 대한 함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직관적 의미로는 사회 구성원의 가치관을 반영하고 소득 분배에 대한 기준을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고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노생 함수도 따라서 매우 많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다양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파레토 최적이 되는 효용 가능 경계이죠. 우선 공미주의 같은 경우에는 선형입니다. 소득 분배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둘이 합쳐서 그냥 같은 값이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얘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이건 또 외우라고 했는데 MU가 체감되지 않을 때에는 얘네들이 같은 거 MU가 체감될 때는 MU가 큰 사람에게 모든 소득이 집중되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등주의 같은 경우에는 컵터블러스 모양을 띠고 있고 강한 자의 효용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얘네들이 곱했을 때의 사회후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따라서 얘는 둘 다 공평해질수록 후생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후생 극대화 조건은 실제로 구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랑 접하는 점을 찾는 거겠죠? 효용 가는 경계와 이 쿼터블러스가 접하는 점을 직접 구해보는 거고, 여기서는 M류가 체감을 할 때에는 얘네들이 같은 곳을 찾아야 되고, M류가 큰 사람에게 모든 소득을 집중하는 것이 M류가 체감하지 않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롤스의 정의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는 레온티에프에 대한 문제인데요. 가난한 자의 효용에 극단적으로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효용은 나라 전체의 효용이랑 같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 보면 왜냐면 얘네들이 120역이라고 할 때 0값이 산출되기 때문이고 100이랑 20이 있다면 20이 산출되기 때문이겠죠. 이러한 같은 의미로 최상층 우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상층 우대는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고 버그슨, 사무엘슨, 사회후생 함수가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 소비가 나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외부성이 최상층 우대는 이렇게 딱 식만 봐도 느낌이 오고 버그슨, 사무엘슨, 사회후생 함수라는 게 있대요.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 소비가 나의 소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외부성이 없다라는 거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효용에 대한 문제가 들어있잖아요. 근데 아까 잠깐 살펴보니까 버거슨 사무엘슨 사회후생 함수에서는 이게 제화로 표시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에러의 불가능성 정리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러의 불가능성 정리는 나온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고 이상적인 사회후생 함수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6가지가 있고요. 독립성의 경우에는 사회 상태 XY에 대한 사회 우선순위는 개인의 우선순위에만 기초를 두어야 하고 기술적 선호의 강도가 고려돼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 독립성은 개인의 선호를 선수적으로 측정되어야 하며 개인 간의 효용 비교는 배제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안 나온다 했으니까 이만큼밖에 설명 안 해준 것 같고 그 다음에 차선의 이론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파레토는 최적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중 더 많은 조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한 상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5개의 조건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1, 2, 3, 4, 5가 순서대로 충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1번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나머지가 많이 충족된 2개가 충족된 것이 3개를 충족된 것보다 더 별로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파레토 최적 조건이 예를 들어 하나, 둘, 3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3개를 다 달성하면 당연히 잘 좋겠지만 만약에 1번이 충족되지 못한다고 해서 2번만 달성된 거와 첫 번째 안은 2번만 달성된 거와 두 번째 안은 2, 3번이 다 결정된 것 중에서 3번이 그러니까 이 2번 상태가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차선의 이론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실장도 끝나고 이제 파트 4만 남아 있습니다.